수성궁, 거기는 안평대군이라는 조선시대 왕자님의 옛날 집이었어. 지금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엄청 큰 단독주택 같은 거지. 뒤에는 인왕산 쫙 펼쳐져 있고 앞에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끝내주는 뷰를 자랑하는 곳이었어. 그 당시 힙스터들은 거기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난리부르스를 쳤지. 봄에는 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면서 캬, 여기 완전 무릉도원이네. 이랬다는 거야. 나 이제 우리의 주인공 청파사인 유영 등장. 남문 밖 옥녀봉 아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 변두리쯤 되는 곳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선비였어. 얼굴은 잘생겼는데 돈이 없으니 맨날 우울한 거지. 마치 어느 날 유영이 나도 수성궁 갬성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하면서도 낡은 옷 때문에 망설이는 거야. 마치 나도 인스타 감성 카페 가고 싶은데 옷이 너무 추리닝이라. 그러던 어느 봄날 유영이 드디어 결심했어. 탑주 한 병, 지금 돈으로 치면 한 5,000원 정도 하는 싸구려 술을 사들고 수성궁으로 향했지. 친구도 없이 혼자 터벅터벅. 수성궁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유영을 보고 웅성웅성, 마치 클럽에 트레이닝복 입고 온 사람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었겠지. 유영은 너무 부끄러워서 후다닥 뒷정원으로 숨어버렸어. 거기서 유영이 본 건 엉망진창이 된 궁궐의 모습이었어. 임진왜란 때문에 완전 폐허가 된 거지. 마치 전쟁 영화 세트장 같은 분위기였다나? 겨우 복문 몇 칸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어. 유영은 풀밭에 앉아서 소동파라는 옛날 인싸 시인이 쓴 시를 읊었어. 대충 꽃은 져서 뒹굴고 청소하는 사람 하나 없네. 뭐 이런 내용이었지. 그러다가 술 한 병을 원샷 때리고 그대로 뻗어버렸어. 잠시 후 깨어나 보니 달은 떴고 주변은 온통 고요한 분위기였지. 그때 어디선가 예쁜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유영은 뭐지? 하면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몰래 다가갔어. 거기에는 엄청 예쁜 여자랑 꽃미남 소년이 앉아 있었지. 유영을 발견한 소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 아이, 거기 선비님. 이렇게 밤에 혼자 오시다니. 혹시 길 잃으신 거 아니죠? 아니, 그게 두 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한밤중에 여기서 노시는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만나도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진다. 딱 저희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이 세 사람은 그렇게 어색하지만 묘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그때 여인이 조용히 아이를 불렀지. 숲속에서 차환이라는 여자아이 둘이 나타났어.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상궁 같은 존재였겠지? 오늘 저녁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고 뜻밖의 손님까지 오셨으니 이 밤을 그냥 보낼 수는 없겠구나. 유영, 드디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질문 폭격 시작. 과연 이 미스터리한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소년아, 얼른 가서 술이랑 안주 세팅하고 붓이랑 벼루도 가져와. 유명의 환관, 마치 쿠팡 이츠 배달원처럼 빛의 속도로 미션을 완료하고 돌아왔어. 테이블에는 고급 크리스탈 와인잔에 자줏빛 와인, 그리고 세상 처음 보는 럭셔리 안주들이 쫙 깔렸지. 이건 뭐? 인스타 스토리감인데? 4명이 와인 석 잔씩 원샷하고 드디어 운영이 노래를 시작했어. 그런데 가사가 완전 갬성 폭발이야. 깊고 깊은 궁궐 안 사랑하는 님과 헤어졌네. 그리움은 사무치는데 만날 길은 아득하기만 해. 꽃 피는 봄날 눈물로 몇 번이나 지새웠던가. 이 밤마다 꿈속에서만 그대를 만날 뿐. 지난 일들은 모두 허무한 틱들이 되었건만 덧없이 나만 눈물 짓게 하네. 노래 끝나자마자 운영 후하고 한숨 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 유영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니까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제가 비록 엄청난 금수저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책 좀 읽고 글 좀 쓴 문학 청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래 가사가 심금을 울리면서도 너무 슬프잖아요. 오늘 밤 달도 풀문이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완전 힐링하기 딱 좋은 날인데 왜 다 같이 슬퍼하는 거죠?
와인 마시면서 점점 친해졌지만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르고 속마음도 제대로 얘기 못 나눴잖아요. 뭔가 수상한데. 유영, 드디어 본캐 등장. 인싸력 풀파워로 이름 강제 오픈 시전. 아니, 이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알아야겠어요? 말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소년,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 고구마 100개 먹은 표정으로 머뭇거리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 제 성은 김이고요. 10살 때부터 글 좀 쓴다고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14살에는 사법고시 2차까지 패스해서 다들 저를 김진사라고 불렸죠. 어릴 때 혈기왕성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결국 부모님 속만 썩인 불효자가 됐어요. 이런 죄인의 이름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아니, 말하다 끊는 게 제일 짜증나요. 안평대군 시절 얘기랑 김진사님이 왜 그렇게 슬픈지 A부터 Z까지 다 말해줘요. 요냥 누나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안 나실 텐데. 가슴 속에 쌓인 원한을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얘기할 테니 김진사님은 옆에서 빠진 부분 있으면 피드백 부탁해. 드디어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어. 때는 바야흐로 세종대왕 시절. 피치, 용비어청과 BGM. 세종대왕 아들 8명 중에 셋째. 안평대군이 제일 핵인싸였어요. 세종대왕 피를 받아서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누렸죠. 13차례 궁궐에서 나와 수성궁이라는 초호화 저택에서 살았는데 네이스 수성궁. 지금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펜트하우스 정도. 안평대군은 맨날 책 읽고 시 짓고 글씨 쓰면서 자기 개발에 올인했어요. 당대 최고 인싸문인들이 안평대군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토론을 벌였죠. 특히 안평대군은 글씨 실력이 넘사벽이라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문종대왕이 세자 시절에 지편전 학자들이랑 칭찬반했다니까요. 무이, 동생이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서유의 신 왕이지급은 아니어도 조맹부 정도는 가볍게 이겼을 거야. 조맹부. 중국 원나라 최고 서예가. 하루는 안평대군이 우리한테 이런 명언을 날렸어요. 모든 엘리트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다. 내가가 일상 밖 조용한 곳에 정자를 짓고 비해당이라 이름 붙였어. 이는 명나라의 역사를 되새기며 릴리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지. 당시 최고의 문장가와 서예가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글에는 성산문, 글씨에는 최흥효가 최고였지만 안평대군의 재능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해. 하늘이 재능을 내릴 때 남자에게만 후하게 주고 여자는 적게 줬을까? 지금 세상에 글 좀 쓴다는 사람 많지만 다 상대할 만하지 않고 아직 특출난 인물도 없어. 대군은 북녀 중에서 어리고 예쁜 10명을 뽑아 소학, 언해, 중용, 대학, 맹자, 시경, 통감, 송서 등을 가르쳤고 5년 안에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 그 10명의 이름은 금년, 은섬, 자란, 보령, 운영이었고 운영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지. 시녀로서 단 한 번이라도 궁궐 문 밖을 나가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또한 외부인이 궁녀의 이름을 알아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약.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밤 자란이 운영에게 진심으로 물었어. 여자라면 누구나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법이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점점 추척해지는 걸 보니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다. 궁녀들이 많아서 누가 엿들을까봐 말하기 어려웠지만 네가 진심으로 물으니 숨길 수 없지. 운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 지난 가을 국화가 피고 단풍이 질 무렵 대군이 칠원사운 열수를 짓고 있었는데 동자가 들어와 보고했지. 어린 선비가 김진사라고 자칭하며 대군을 뵙고 싶어 합니다. 김진사가 왔구나. 안평대군은 기뻐하며 김진사를 맞이하겠어. 그는 베옷을 입고 가죽기를 맨 선비였는데 얼굴과 분위기가 마치 신선 같았지. 김진사는 절을 하며 말했어.
외람되게도 큰 은혜를 입고 조남의 누가에게 이제야 인사를 올리게 되어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대군은 김진사를 따뜻하게 맞이했어. 김진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 궁녀들과 마주쳤지만 대군은 김진사가 어리고 순수하다고 생각해서 피하도록 하지 않았지. 대군이 김진사에게 말했어. 가을 경치가 아주 좋으니 시 한 수를 지어 이 집을 빛내주시오. 거분한 칭찬입니다. 시의 격식도 모르는 제가 어찌 감히. 내 때 대군은 금년에게 노래를 시키고 부용에게 검은고를 타게 하고 보련에게 단소를 불게 하고 운영에게 벼루를 받들게 했어. 그때 운영의 나이는 17세였지. 김진사는 운영을 한 번 쳐다보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운영 또한 김진사를 힐끔거리며 미소를 지었어. 김진사가 붓을 들고 오원사원 시 한 수를 지었어. 기러기 남쪽을 향해 가니 궁 안에 가을빛이 깊구나. 물이 차가워 연꽃은 구슬되어 꺾이고 서리가 무거우니 국화는 금빛으로 들이우네. 비단자리엔 홍안의 미녀, 옷 같은 검은고, 줄엔 배군 같은 음일새. 유아주한 말로 먼저 취하니 몸 가누기 어려워라. 모 보는 한 단골에 다시 대군이 시를 읽다가 감탄했어. 정말 천하의 재능이로다. 어찌 이제야 서로 만나게 되었을꼬? 시녀들도 입을 모아 말했지. 저분은 분명 신선이학을 타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 틀림없어. 어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 나는 밤에도 잠 못 이루고 밥맛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허리띠를 풀 힘조차 없었어. 근데 자란이는 그걸 몰랐나 봐. 어머, 내가 깜빡했네. 네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치 술 깬 기분이야. 그 뒤로 안평대군이 김진사랑 자주 만났지만 나는 철저히 경미됐어. 몰래 문틈으로 훔쳐보다가 어느 날 설도전이라는 종이에 오원 싸운 시를 한 수 적었지.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옷에 가죽띠 두른 모습. 완전 힙스터 선비님인데 볼 때마다 설레지만 왜 이렇게 인연이 없을까? 솟아나는 눈물에 얼굴이 엉망진창. 내 마음은 검은고처럼 울고 있어. 이 답답한 마음 하늘에라도 호소해야 하나? 내 시랑 금전 한 양, 요즘 돈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그걸 곱게 포장해서 진사님께 보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 며칠 뒤 진사님이 왔는데 낯빛이 안 좋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 나는 몰래 벽에 구멍을 내서 편지를 던졌어. 진사님은 그걸 줍더니 집에 가서 읽고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편지만 바라봤대. 마치 짝사랑하는 아이돌 사진 보는 팬 같았지. 그러던 중 안평대군 궁에 자주 드나들면서 총애를 받는 무당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김진사님이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30대도 안 된 예쁜 여자였어. 일찍 과부가 된 후로는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었다나 봐. 김진사님을 보자 엄청 반기더라. 무당은 김진사님을 붙잡고 술도 권하면서 밤새도록 같이 있자고 꼬셨어. 다음날 아침 목욕도 하고 풀 메이크업에 화려한 옷을 입고 꽃무늬 이불에 옥으로 만든 방석까지 깔아놓고 하녀에게 망까지 보게 했대. 김진사님이 와서 이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니까 무당이 말했지. 여민아, 오늘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멋진 분을 뵙게 될까요? 김진사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대꾸도 안 했어. 그러자 무녀가 다시 물었지. 총각, 왜 과부집에 드나드는 걸 꺼리지 않으면서 속마음은 털어놓지 않는 거예요? 당신 정술이 그렇게 신통하면 내가 왜 찾아왔는지 뻔히 알 텐데 뭘 물어봐. 그러자 무녀는 바로 신당으로 가서 신에게 절하고 방울을 흔들면서 신들린 척 연기했어. 아이고, 고래님, 딱 하셔라. 소원 성취는커녕 3년 안에 세상 사람이 되겠구먼. 나도 알아. 하지만 이 마음속 매치나는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어. 만약 당신이 내 편지를 전해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제가 천한 무당이라 함부로 나설 수는 없지만 고려님을 위해서라면 한번 해볼게요. 무녀는 편지를 받아들고 궁에 들어가 몰래 전해줬어. 나는 방에 들어와서 편지를 뜯어봤지.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동선에서 인연을 맺은 후부터 내 마음은 늘 그대 생각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소. 매일 밤 그대가 있는 궁궐 쪽만 바라보며 애태우고 있소. 전에 그대가 벽 너머로 보내준 편지를 받고 잊을 수 없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글자를 가려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소.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그 후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병은 점점 깊어져 온갖 약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듯하오. 오직 소원은 조용히 죽음을 맞는 것뿐. 부디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신령님께서 도와주시어 내 생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원한을 풀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 몸을 부수고 뼈를 깎아서 천지신령께 제를 올리겠소. 다시 무슨 말을 더 하랬소. 이만 붓을 놓겠소. 편지 끝에는 7원 사운시 한 수가 적혀 있었어.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각은 굳게 닫히고 나무 그림자는 희미하네. 낙엽은 물에 떠 개천으로 흘러가고 어린 제비는 흙을 물어 집을 짓네. 누워서도 이룰 수 없는 꿈, 하늘에는 기러기조차 없구나.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대는 말이 없고 떼꼬리 울음소리만 내 옷깃을 적시네. 심지를 다 읽자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눈물이 멈추자 피눈물이 흘러내렸지. 네, 무언가 어느 날 대군이 비취를 불렀어. 너희들 10명이 한 방에 같이 있으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구나. 하시면서 5명을 갈라서 서궁으로 보냈어. 저는 자란, 은섬, 옥녀, 비취와 함께 바로 거기로 옮겨갔죠. 옥녀가 말하길. 이야, 여기 완전 분위기 좋은데. 꽃도 있고 물 흐르는 소리도 좋고 숲도 우거진 게 무슨 고급 펜션 같아. 여기서 책 읽으면 집중 팍팍 되겠는걸? 펜션은 무슨 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님도 아닌데 이렇게 깊은 궁궐에 갇혀 있으니 그냥 장신궁이지 뭐. 제 말에 다른 궁녀들도 다들 슬퍼하면서 울적해했어요. 그 후로 저는 편지를 써서 김진사님과 어떻게든 연락을 하려고 했고 진사님도 무당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무당은 별로 내켜하지 않았어요. 아마 진사님의 마음이 자기한테 없는 게 아쉬웠나 봐요.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왔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북화는 노란색으로 활짝 피고 벌레들은 조용히 울고 달은 엄청 밝게 빛나는 그런 날이었죠. 때마침 빨래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여러 궁녀들이랑 같이 언제 어디서 빨래를 할지 정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안 맞았어요. 야, 당연히 탕춘대 밑에 있는 맑은 물이랑 희한 돌이 최고 아니겠어? 아니, 소격서동에도 물 좋고 돌 좋은데 왜 이렇게 가까운 데 놔두고 멀리까지 가려고 그래? 남궁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그날은 결정을 못 내리고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러는 동안 진사님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궁이랑 서궁 궁녀들이 다시 모여서 의논한 끝에 소격서동으로 가기로 결정했죠. 다 같이 중당에 모였는데 서옥이가 말했어요. 오늘 하늘도 맑고 물도 깨끗하니까 빨래하기 딱 좋은 날씨네. 소격서동에 휘장을 쳐서 분위기 좀 내볼. 다들 반대하는 사람 없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서궁으로 돌아가서 흰 비단의 가슴속에 가득 찬 슬픔이랑 원망을 글로 써서 품에 넣고 자란이랑 같이 무당집으로 갔어요. 오늘 찾아온 건 김진사님을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발 부탁 좀 전해줘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녁에는 꼭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그러고는 바로 말을 타고 궁으로 돌아갔어요. 진사님에게 전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렇다. 전에 무산산녀를 통해 받은 편지에 낭랑한 목소리가 가득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정중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읽으니 슬프고도 기뻐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어 바로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이미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비밀이 셀까 두려워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며 날아가고 싶으나 날개가 없으니 애가 끊어지고 넋이 사라져 다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 편지를 통해 평생의 한을 다 말씀드리니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 고향은 남쪽입니다. 부모님은 여러 자녀 중에서도 저를 유독 아끼시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삼강오륜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시와 노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살 때 대군의 부름을 받아 부모님과 형제들을 떠나 궁에 들어오니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빨래하러 가는 길에는 양금의 시녀들이 모두 모여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눈물은 먹물이더고 넋은 비단실에 맺혔으니 부디 저를 한 번만이라도 봐주세요. 이 글은 가을을 맞아 상심하는 마음을 담은 글이었고 시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시였어요. 제가 말을 타고 무당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진사님은 종일 울면서 넋이 나가었었어요. 정신을 놓고 제가 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제가 왼손에 차고 있던 100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운남 옥팔찌를 풀어서 진사님 품속에 넣어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운영과 김진사는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나누지만 궁궐 안에서의 비밀 만남은 점점 더 위험해져만 갑니다. 난군께서 저를 박정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귀한 몸을 굽혀 누추한 곳까지 와서 기다려주시니 저 또한 어찌 목석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으로라도 난군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혹 제가 변심한다면 이 옥활찌를 가져가세요. 운영은 눈물을 쏟으며 김진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전합니다. 제가 서궁에 있으니 밤에 서쪽 담을 넘어오시면 전생에 못다한 인연을 이을 수 있을 거예요. 운영은 급히 궁으로 돌아왔고 자란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저녁 김진사님과 중요한 약속이 있어. 혹 오늘 못 오시면 내일이라도 꼭 담을 넘어오실 거야.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되네. 하지만 그날 밤 김진사는 오지 못했습니다. 높은 담벼락 때문이었죠. 그때 김진사의 어린 종 특이가 기질을 발휘합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위해 특별한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가볍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할 겁니다. 특이는 김진사에게 털옷과 가죽버선도 건네줍니다. 이것들을 입으시면 담을 넘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김진사는 특이 준 옷을 입고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었습니다. 숲속에 숨어 달빛 아래에서 기다리는데 이리 오세요. 어서 이리 오세요. 자란이 김진사를 맞이합니다. 절 받으세요. 진사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흉년의 단비를 기다리는 심정이었어요. 이제야 진사님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를 믿으셔도 자란은 김진사를 이끌고 운영의 처소로 향합니다. 운영은 이미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책상 위에는 태평광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들어오자 운영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서 오세요. 우리 흉간직 이틀객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란은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오고 고급 술인 자하주를 권합니다. 석 잔을 마신 김진사는 살짝 취한 듯 물었습니다. 밤이 얼마나 깊었소? 자란은 김진사의 마음을 눈치채고 휘장을 내리고 문을 닫고 나갑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등불을 끄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김진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궁궐을 나섭니다. 이후 김진사는 매일 밤 궁궐에 드나들었고 운영과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잦은 출입으로 궁궐 안에는 발자국이 남게 되었고 궁녀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험을 감지합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이 행복이 불행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티기가 들어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상을 주시지 않으니 서운합니다. 도련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들키지 않으면 마음속 병이 깊어지고 들키면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니 어찌 근심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왜 운영아 씨를 데리고 몰래 도망가지 않으십니까? 김진사는 특이의 말에 솔깃해 그날 밤 운영에게 이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특이가 비록 종이지만 지혜가 뛰어나 이런 계책을 내놓았는데 어떻소? 저도 그러고 싶지만 부모님께서 주신 옷과 보물들이 너무 많아서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말 10필이 있어도 다 옮기지 못할 텐데요. 김진사는 운영의 말을 특이에게 전했고 특이는 기뻐하며 말합니다. 아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친구 중에 힘센 장정 20여 명 있는데 그들에게 짐을 옮기게 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짐을 몰래 옮겼고 이래 만에 모든 짐을 궁궐 밖으로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이 준비는 끝났습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마지막 탈출 준비를 마쳤지만 특이 숨겨둔 검은 속내가 있었으니 아이 귀한 보물들을 본가에 두면 윗분들이 수상하게 여길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은 산속에 묻어두는 게 안전하죠. 네, 특의 속셈은 보물을 차지한 후 김진사를 없애고 운영까지 독차지하려는 무시무시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순진한 김진사는 꿈에도 몰랐죠. 큰일 났어. 대감께서 날 의심하는 것 같소. 오늘 밤 당장 도망쳐야겠어.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어젯밤 흉측한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 못 온다누라고 자칭하며 장성 밑에서 오래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난공께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꿈은 그냥 꿈일 뿐이요. 그걸 어떻게 믿소? 제가 보기엔 그 장성은 궁궐 담장을 못 오는 특이를 뜻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하인의 속마음을 제대로 모르시는 건 아닐까요? 특이는 좀 멍청하고 꿍꿍이가 있지만 그동안 나한테 충성심을 보였으니 설마 나쁜 짓을 하겠소? 제가 감히 난군의 말씀을 거역할 순 없지만 자란이와 저는 친자매나 다름없으니 그냥 요실 실을 잃고 내는 척할 수 없어요. 운영은 자란을 불러 김진사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인간적으로 너무한 짓이야. 잡히기라도 하면 그 화가 너 혼자에게만 미치겠어? 하늘 아래 꼼짝을 지키며 평안하게 지는 게 최고야. 잡히기라도 하면 그 화가 너 혼자에게만 미치겠어? 흉몽은 흉몽일 뿐 기기질 썩 기쁘게 떠날 거야. 마음을 얽는 김진사는 결국 포기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나섰어요. 어느 날 대군이 서궁 수원에 왔다가 활짝 핀 철쭉꽃을 보고 시녀들의 어원절구를 지어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그 솜씨가 날마다 느는구나. 특히 운영의 시에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네가 그리는 사람이 누구냐? 김진사의 상냥문에도 수상한 구절이 있었는데 혹시 김진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대감께 의심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20살도 안 됐고 부모님 얼굴도 못 뵌 채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의심을 받으니 죽음을 어찌 아까워하겠습니까? 이운영은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 자살하려 했어요. 개구는 크게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운영을 정말로 죽이고 싶지 않았기에 자란을 시켜 겨우 목숨을 구했어요. 그날 밤 김진사가 돌아왔지만 운영은 병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자란이 김진사를 맞아 술 석잔을 권하고 운영의 편지를 건넸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3생의 인연과 100년 가약은 오늘 밤으로 끝인가 봅니다. 혹시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저승에서라도 서로를 찾아 헤매겠죠. 임진사는 편지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서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섰고 자란은 차마 볼 수 없어 몸을 숨기고 흐느꼈어요. 이제 운영과 김진사,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이영과 김진사의 탈출 계획은 운영의 흉몽, 자란의 만류로 어그러지고 설상가상으로 대군의 의심까지 더해져 운영은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챕터 10. 운영의 편지, 진사의 절망,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운영이 남긴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데 과거의 기쁜 미타가 각복한 운영. 관말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과분하게 여겨주신 덕분에 며칠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고 몇 번이나 얼굴을 마주보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룻밤의 짧은 즐거움으로는 도련님의 넓고 깊은 은혜를 다 갚아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되는 상황이 되니 곤착. 부디 저와의 작별은 쇠하여 높은 저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김진사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다. 내 재물은 잘 있느냐? 그걸 다 팔아서 부처님께 콩팥이라도 팔아야 하나. 김진사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했다. 그 와중에 숙약은 숙제의 오타인 듯하다. 한편 특이는 이제 궁녀는 없으니 그 재물은 내 거나 다름없지. 내 특이는 혼자 낄낄 웃으며 득템할 생각에 신이 났다. 마치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처럼 벽만 보고 실실거리는 특이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챕터 7. 특이의 거짓말. 대군의 분노. 며칠 뒤 특이는 갑자기 옷을 찢고 얼굴에 피를 묻힌 채 헐레벌떡 뛰어와 들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도련님, 제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외딴 곳에서 보물을 지키다가 도둑대에게 습격당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쳐왔습니다. 그 보물만 아니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리 없는데 억울합니다. 이 특이는 마치 영화배우처럼 실감나는 연기를 펼쳤다. 김진사는 그런 특이를 안쓰럽게 여기며 위로했다. 하지만 저 녀석 뭔가 수상해. 김진사는 곧 특이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하인 10명을 데리고 특이의 집을 급습했다. 사치 뒤져라. 집안을 샅샅이 뒤진 결과 금팔찌 한 쌍과 운남에서 가져온 값비싼 거울 하나가 발견되었다. 요즘 시세로 금팔찌는 한 500만 원, 운남 보경은 1000만 원 정도 하려나? 이 사실은 곧 대군의 귀에 들어갔고 대군은 뚜껑이 열렸다. 남궁왕관, 당장 서궁을 수색하라. 남궁황관이 서궁을 샅샅이 뒤진 결과 운영의 옷가지와 보물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상장 서궁궁녀 5명을 끌고 와라. 곤장을 준비해라.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개군은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했다. 곧 5 궁녀가 끌려 나오고 무시무시한 곤장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저 5 놈을 모조리 쳐 죽여라. 그래야 다른 궁녀들이 정신을 차릴 거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매제의 횟수는 신경 쓰지 마라. 죽을 때까지 인정사정 없이 져라. 챕터 8. 궁녀들의 항변, 소옥의 희생. 전하, 억울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게 해주십시오. 지은섬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은섬은 준비해둔 초사를 대군에게 올렸다. 대군은 초사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그러자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전하,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쏙이 엎드려 울면서 자백했다. 지난번 빨래하러 갈 때 저는 성 안으로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했고 저는 자란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굴령을 어기고 따라갔습니다. 운영이 규율을 어긴 것은 모두 제 책임입니다. 소옥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군의 분노는 더욱 누그러졌다. 속은 별당에 가두고 나머지 궁녀들은 모두 돌려보내라. 하지만 그날 밤 소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단 것이다. 김진사는 붓을 들어 소옥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다. 김진사는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슬퍼했고 김진사 또한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도련님, 이제부터는 도련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운영이 슬픈 눈으로 김진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챕터 9. 김진사의 이야기. 궁녀들의 슬픔. 운영의 이야기가 끝나고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속이 자결한 후 모든 궁녀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운영의 넋을 기리기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마치 전 재산을 털어 아이돌 굿즈를 사는 팬의 마음이랄까요? 파이티랑 보경을 다 팔아서 쌀 40석,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800만 원어치를 마련하죠. 이걸 청령사에 보내 재를 올리려고 하는데 믿을 놈이 없어요. 딱 떠오른 게 전 여친 뒷담화 같던 특이였죠. 트가 옛날 일은 다 잊고 내가 운영이를 위해 성대한 천도제를 지내주고 싶다. 네가 좀 도와줄래? 가서 운영이 잘 되라고 기도도 해주고. 시흐는 웬 떡이냐 싶었겠죠. 바로 절로 달려가 3일 내내 뒹굴뒹굴 놀았대요. 마치 월급날만을 기다리는 백수처럼요. 그러다 지나가던 동네 여자를 꼬셔서 절에서 부킹하고 놀았다는.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당연히 절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니, 특이. 쟤는 언제 올릴 거예요? 여기가 지금 러브 호텔인 줄 아셔? 아, 알았어. 대충 하면 될 거 아니? 특이는 마지못해 재단 앞에 섰지만 진심은 1도 없었죠. 김진사는 오늘 빨리 죽고 운영은 다시 살아나서 특이랑 커플 되게 해줘. 완전 도라이 같죠? 저러고 3일을 뻗팅겼대요. 그리고 김신사에게 돌아와서는 능글맞게 거짓말을 칩니다. 진사님, 운영아 씨는 분명 좋은 곳에 갈 거예요. 제가 재 올리던 날 꿈에 나타나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저라고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스님들도 똑같은 꿈을 꿨대요. 김진사는 철썩 믿었대요. 순진한 건지 답답한 건지. 그러다 청령사에 며칠 묵으면서 스님들한테 특이의 실체를 듣게 된 거죠. 완전 꼭지가 돌아버린 김진사. 바로 목욕 재개하고 부처님께 빌었대요. 부처님, 부디 저 쓰레기 같은 놈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와우! 그 피가 지를 만에 치기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누워서 며칠을 굶다가 결국 몸져 누워버린 거죠. 김진사와 유양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서로 마주보며 엉엉 울었어요. 마치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들이 오열하는 것처럼요. 유영이 겨우 위로했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희는 옛날인데 왕도 딱하게 여겼나 봅니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는 인간 세상보다 천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슬퍼한 이유는 대군이 돌아가신 후 텅 빈 궁궐의 까마귀와 새들만 울고 사람 발길조차 끊긴 궁궐의 까마귀와 새들만 울고 그럼 두 분은 진짜 천상의 선인이십니까? 저희는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운영이와 함께 피치를 훔쳐먹다가 들켜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야 옥황상제께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삼천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운영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타 없어진다 해도 저희의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오늘 저녁 날이 좋구나 이렇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다 인연이겠죠. 부디 이 원고를 잘 간직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전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김진사는 술에 취해 운영에게 기대어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떨어진 궁궐에 제비 참새만 날고 곰빛은 얘와 같건만 주인은 어디 갔나? 한밤중 달빛은 차갑기 그지었고 푸른 이슬은 아직 깃털 옷을 적시지 않았네. 운영도 화답하듯 시를 읊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지막 시를 읊으며 유영에게 자신들의 슬픈 운명을 이야기하고 작별을 고했어. 고궁의 버드나무꽃 봄 기운을 받아 새롭게 피어나고 천년의 영화가 꿈처럼 스쳐 지나가네. 오늘 밤 이곳에 와 옛 자취를 더듬으니 슬픈 눈물이 멈추지 않아 소매를 적시는구나. 그때 유영은 술기운에 잠시 잠들었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지. 주변은 온통 안개로 자욱했고 희미한 새벽빛만이 감돌았어. 아무리 둘러봐도 김진사는 보이지 않았고 그가 남긴 책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
유영은 밀려오는 쓸쓸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김진사가 쓴 책을 들고 돌아왔어. 마치 오래된 폴더 속 사진 앨범을 발견한 것처럼 책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가끔 꺼내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지. 마치 넷플릭스 정주행하다가 밤새운 사람처럼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말이야. 결국 유영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녔지만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